네, 5월 FOMC 회의 결과가 조금 전 나왔죠. 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월별 양적 긴축 한도를 폐지하는 조치도 안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곤혹스러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데 모종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세 번째 FOMC 결과를 저희가 지금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네, 크리에이티브 문제죠. 사실 3월 회의서부터 계속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고 굉장히 가는 행도에서 뭐 최종적으로 최종 타겟이 있고 중간 표적 변수가 있고 또 금리라는 걸 그래서 연결해서 한 1년 후에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통화정책의 여건이 크리에이티브 문제가 명확하되지 않으면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일전에 월가의 윤 전무께서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쪽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됐던 것은 3월에 유동성 공급 조치에서 QT 문제가 국채 QT 문제가 월별 한 달가 250억에서 5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월가의 기대는 워낙 국제시장에 지금 경색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기준금리보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QT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 또 일시적으로 QE 정도 양적 완화도 이렇게 기대했던 시각이고 트럼프 진영의 워낙 그 의지가 국제금리 인하 문제가 국제금리 하락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월가에서 기대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동결했고 또 이 조치도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오늘 파월 의장이 기가 막히게 1분기 경기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기저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저적 요인도 들었고 이런 것들에서 역성장 우려를 완화시킨 것이 미 증시의 충격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3월에 그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죠. 아까 3대 지수 이렇게 보면 0.7% 올랐는데요. 바로 1분기 역성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이걸 기가 막히게 조절했던 것이 결국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시장도 비교적 좀 안정세를 보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증시는 잘 버텼는데요. 그렇지만 외형성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지금 앞으로 올 수 있는 조치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양대 채무지표, 고용 창출 목표와 물가 목표 중에서 물가 목표 쪽에 더 이렇게 불안하다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금리 동결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벌써부터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가장 당혹스러운 환경이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호 관세 중개에 대해서 관세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 그 다음에 패키지 딜 방식, A겜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유예협상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처음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 우리 같은 경우는 25%가 최선책이다. 양보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관세에 대해서 중개대 140% 양보 없다. 이런 쪽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트럼프 진영의 지금의 입장인데요. 이번에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도 동결하고 QT 문제도 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란 경제 고문이죠. 트럼프의 사실 뒤쪽에서 이 마우스를 대변하는 사람인데요. 미란 보고서라고 아시죠? 관세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란이라든가 이런 트럼프 지정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이 클래리티, 그러니까 명확성 문제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이 문제를 연준과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네, 통화정책은 타겟이 사실 명확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명료성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면성이 가장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부적으로 이것이 정책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합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시차, 행정 시차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는 국민의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중개 수입품은 저가의 생활에 직접적인 물가를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됐어도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시차, 엑스터널 타임 레그, 인플레이션 타임 레그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죠.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뭐냐면 실무급 회담에서 대중관세 유연한 입장을 이렇게 보이는데 정작 관세 정책의 키를 갖고 있는 트럼프는 양보할 뜻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AKA 방식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실무급 회담 나간다. 중국은 안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베센트라든가 실무청에서 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니네도 가져와라. 내가 판단하겠다는 식의. 이게 AKM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입장에서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죠. 그래서 오늘도 EU가 사실 미국의 관세 협정에서 주도권을 지닌 양상입니다. 자, 이번에 사실 EU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에 대해서 유효가 되지 않으면 결국 EU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입장이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도권이 지금 트럼프에서 지금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예.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정책이 미국 입장에서는 부메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클리어리티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통화정책에서 시차가 길고 각종 지금 시그널 주면 거기에 중간 표적 변수, 최종 타겟 변수에 이렇게 금리 소위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의 경달 경도에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게 타겟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에도 동결, 이번에도 동결. 5월 달에 무슨 놈의 조기금리 인하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올해 조기금리 인하 문제는 어려울 겁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것이 지금은 이번 회의에서 12월 달까지 금리는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지금 이렇게 지배적 시각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또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 역시도 중도는 기준금리 동결이었죠. 그래서 카월에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갔는데 이번에 내용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가지 각도죠. 회의 결과에선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뭐 초미의 관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파월이 사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상당히 민감할 때 경제 지표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확인되기 때문에 파월이 어떻게 경제 지표에서 해서 읽을까 하는 정성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파월의 기자회견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했죠. 3월 달에 일시적이랬습니다. 뭐가? 관세 정책의 영향이.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조적 요인은 미국 경제의 기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3월 달에 그랬습니다. 3월에 셉 경제 예측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1.7%대로 떨어지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중앙은행 의장이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나 얘기하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3월에 셉의 견해에 수렴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월 회의 결과와 본회의 결과와 파월의 기자회견의 결과가 다른 것을 시청자분이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회의 결과 셉이라든가 이런 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파월의 3월 기자회견에서는 상당히 완화적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5월에서는 다시 셉의 견해에 대해서 수렴하니까 3월에 파월의 기자회견에 실제적인 수문 의도가 뭐였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완화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월이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정치적인 술수에서 트럼프와 타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5월 회의에서는 셉의 견해에 따라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3월 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이렇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세발 인플레 불안은 이미 3월부터 파월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관세 정책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기조적인 침체 요인이고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 재발 이런 거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김치현 PD께서 위에 이렇게 쫙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막이 붙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내용 잠깐 요약하면 이제 연준이 연두 그리고 3월 쪽에 내놓는 경제 전망 요약들이 네네. 그거보다 지금도 시장 상황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연준의 양대 책무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맥시멈 그러니까 완전 고용 이거 달성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지난해 9월부터 피벗을 해왔는데 이 피벗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인플레 재발을 우려했고 예.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피벗에 대한 종료 얘기가 나오겠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피벗은 금리 인하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작년 9월 달이죠. 이것도 뒤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서부터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죠. 9월 달에 0.5%포인트 비컷, 11월 달에 0.25, 12월 달에 0.25,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동결. 근데 올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금리가 동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어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던 피벗 종료 얘기가 자연스럽게 향후 통화정책 반열에서 관련되겠죠. 근데 오늘 파월이 지금은 이런 결정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향후에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라는 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벗의 지속 여부라든가 피벗의 속도 조절 문제라든가 피벗의 정전 문제는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관세발 인플레 물가 상승 요인이 사실 더 우려됐으니까 금리 인상 국면으로 오히려 더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추진해왔던 피벗, 금리 인하 피벗이라는 게 종료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느냐 하는 것은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사실 그때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된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때 어떤 토론을 하냐 하는 내용을 시청자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기준금리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중의 유동성 공급 문제, 소위 QT라든가 QE로 표현하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국채를 사입하냐 파느냐 이거에는 유동성 공급 문제가 페드의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변경과 유동성 공급 정책의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공급 쪽, 유동성 조절 정책으로 더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이 유동성 쪽에 집중하고 기준금리 자체는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통화정책의 선제성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 안정, 예. 그리고 완전고용인데 완전고용은 후행지표입니다. 통화정책은 선제성 지표입니다. 프리엠프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전고용 제외.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트럼프 알력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냐,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냐, 요거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향후에 기준금리든 유동성 공급이든 방향이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전도표 내용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의 향후 의향 지표니까 중립금리가 만약에 내렸다.
하면 경기 부양이 우선순위 된다. 그래서 금리는 내린다. 유동성은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하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인하가 어렵고 인상을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 공급도 긴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월 점도표에서는 두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책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12월 당시에 중립금리인 3.9%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래서 동시에 사실 균형을 두는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번에 명확해졌죠. 올 FOMC에서는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6월 점도표 내에 페드의 보드 멤버들의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가르쳐주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립금리가 3월 달에 3.9%인데 4% 재진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자, 관세를 부과가 올해 2월 중국에 대해서 3월 달에 중국의 추가 관세, 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4월 달에 상호 관세 부과. 그래서 관세 영향이 사실 6월부터는 인플레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서는 중립금리 하향보다는 4%대로 재진입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냐? 오늘 5월 FOMC에 자 그동안 경기 부양과 인플레 안정에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가 5월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좀 물가 안정 쪽에 우선되다 보니까 6월 점도표에 사실 뭐냐 4% 재진입 그리고 금리 인하보다는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어렵다. 금리 동결 얘기 그다음에 피벗의 종료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시청자분도 읽으셔야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어제 중국의 정책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걸 단행한 인민은행장마다 못하다, 인민은행장만 못하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로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이 미란 얘기가 함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워싱턴 정가를 통해서 들렸다 그래요. 어제도 이제 중국의 국가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절 정책이 바로 났죠. 자, 중국 경제 보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중국 경제 올해 어찌됐든 5.4% 성장했지 않습니까? 목표치 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4월 들어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PMI 지수, 제조업 PMI 49로 50이 경기 회복이냐 침체인데 49로 갔거든요. 또 중국에 부도설이 있으니까 곧바로 뭐냐 어제 이렇게 우리가 방송하고 나간 이후에 지준금리 0.5%, 정책금리도 내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크게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뭐 계절적 요인이든 수입을 앞당기는 중국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유동성 조절에서도 사실 종전의 정책 뒤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자 금리 인하를 주행했던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 정책은 선잘성인데 자 중국은 1분기 성장률 목표치 상회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1분기에 역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도 공급하지 않아?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냐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당신네들은 중국의 인민행장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경제 역성장했으니까 금리를 내가 주장한 대로 일찍부터 내렸으면 1분기 성장이 역성장이 이건 사실대로 밝혀졌거든요. 역성장하겠느냐 이러면 불만을 제기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5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모종의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자 여기서 모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것은 중대 발표를 하는데 중대는 모호합니다. 근데 모종의 발표라는 것은 특정 이유로 그와 연계시켜서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대 발표가 아니라 모종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도 이렇게 종전의 조치를 한 바에 따라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거기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사실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쪽의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번 FOMC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모종의 발표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대중 관세에 대해서 실묵고 가지만 기대가 높지만 140법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는 잘 안 합니다. 그럼 자 모종의 발표는 어떠냐? 5월 FOMC 결과에 따라서 페드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페드 폐지. 이건 이미 작년에 5월 달에 사실 미란 보고서와 함께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 헬스제에서 얘기했죠. 페드 폐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폐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 파월 교체 문제죠. 작년부터 파월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많았죠. 대상 과정에서 물가를 잘 못 잡았다. 물가 못 잡아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이게 먹혀서 본인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런데 취임 이후에는 금리 인하 요구를 했죠. 계속해서 거절해왔죠. 근데 경기는 역성장했죠. 이런 과정에서 잠시 누그러졌던 파월의 교체 문제, 이 문제가 재부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이것이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게 페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파월의 조기 교체 얘기들 나왔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론 등에 밀려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예고를 해왔던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100년짜리 국채. 이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식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을 좀 줄이던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모든 조치에서 우위에 대고 국내 신뢰가 있다면 파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19년에 했던 스케줄 F 계획이거든요.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관세 정책에서 지금은 EU라든가 이런 쪽에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예. 전쟁도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3일 만에 끝내겠다는 게 지금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이란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파키스탄, 인도와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문제에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반 트럼프 운동이 절만큼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할 수는 있지만 파월의 교체 문제, 페드 폐지 문제는 사실 이게 가져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예.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방법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떠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모종의 발표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부채 임계 수준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조금 아시겠습니다. 2월 말에 36조입니다. 근데 작년 말에 35조입니다. 근데 임계 수준을 확실히 넘고 올해 만기가 도래되는데 집중적으로 뭐냐 6월 달에 도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10년 국채 금리 상호관세 부과위에 자 트럼프 입장에선 빅 뷰티풀 드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아마 4월 4일로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쭉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일중 그래프인지 한번 3개월 그래프인지 일중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3개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요건 이제 하루 오늘짜리고 3개월 보면 4월 4일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였습니다. 예. 오늘 저게 뭐예요? 4.28이지 않습니까? 엑세이트는 다가오는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연방부채 만기 도래의 금리 수준의 평균 금리는 3.2%입니다. 지금 4.2%입니다. 100bp가 높습니다. 100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모종의 발표는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일본이라든가 이런 게 떠넘기식의 본격적인 행정명령이 발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년에 개인용 국채를 특정 증권사에 해줘서 그 개인용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돈 됐습니까? 국채금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년 무이자 국채를 떠넘긴다면 미국에 국채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기가 돌아올 때 100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중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